오늘의 추천책 두 권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매번 어떻게 이런 책들만 골라오시는지 제가 이제 경탄을 금치 못하는데, 첫 번째 소개할 책은 삼국유사가 품은 식물 이야기. 삼국유사가 들어 식물이랑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이제 지오북에서 올해 6월에 나온 그 책인데요. 저자는 안진흥이라는 분입니다. 그 제목부터가 아주 그 흥미롭고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예, 지오북은 뭐 기본적으로 입도 이거 출판사 이름도 그렇지만 생태와 관련되는 책을 좀 많이 냅니다. 근데 거기 안지동 교수님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표지가 과학책답지 않게 너무나 이렇게 동양화풍에 막 저 꽃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거 화투장에 있는 꽃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모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지동 교수님은 벼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유전학을 전공하셨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벼생명공학 연구를 참여하셨어요. 1995년에 귀국한 다음에는 포항공대에서 벼가 꽃피는 시기를 조절하는 현상을 규명하면서 벼품 등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또 보니까 벼 생명공학 관련해서 식물 분자 유전학의 근간이 되는 형질 전환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 좀 약간 어렵네요. 형질 전환 기술은 뭐냐면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줄기가 길냐 짧냐 막 이런 거죠. 겉모습이 바뀌어 표현형이 바뀌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표현형을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책 속에 보니까 옛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 속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활약한 식물들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왜 삼국유사하고 식물 이야기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을 하시는 분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식물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학회였대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국제 벼학회에 갔어요. 국제 벼학회는 주로 필리핀에서 합니다. 거의 제일 유명한 데니까요. 우리나라 통일벼도 거기서 옛날에 했었거든요. 특이하게도 거기 갔더니 다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역사학자가 논문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벼농사가 7,000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동아시아 남부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논문은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아니다. 13,000년 전에서 16,000년 전에 이미 벼농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과학학회에서 역사학자의 논문을 본 다음부터 이때부터 역사 식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대요. 근데 이 책은 이제 벼를 벗어나서 벼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에요. 먹기만 좋아하죠. 벼를 벗어나서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식물을 삼국유사에서 찾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신단수, 마늘과 쑥 다 딱 보면 눈치가 와요. 어떤 거겠다. 목련과 개수나무, 대추나무, 마, 모란,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산수유, 갈대, 버드나무, 벼 등 제가 세트는 44종인데 책 보니까 45종으로 되어 있네요. 45종의 식물이 나옵니다. 선덕, 여왕과 모란이라고 하면 어떤 예화가 떠오르십니까? 글쎄요. 그런 거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단태종이 모란 꽃을 보냈다, 씨랑. 그때 그 그림을 보고선 그때 공주에게 아빠 왕이, 야 공주야 이 꽃이 어떻느냐가 봤더니, 그때 그 왕이 선덕여왕이 아니 왕 됐으니까 덕만이죠.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때문에 알고 있는 그 덕만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꽃은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겁니다.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아니 꽃을 그렸으나 나비와 벌을 그리지 않았기에 제가 소유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라고 말한 대목이 있어요. 그거 되게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삼국 유사에도 나오고 삼국사계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던 두 책이 다른 거죠. 이 책을 이제 저자 안진동 교수는 아주 재밌게 설명합니다. 이 책의 54쪽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꽃이 크고 화려하면 대개 향이 적다. 향이 없어도 곤충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작거나 흰색 꽃들이 오히려 향이 강한 경우가 많다. 꽃을 크게 만들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꽃에 짙은 색을 넣거나 향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 많은 광합성 산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크기, 색, 향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꽃은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크기도 크고 색도 강하고 향도 강한 이 세 가지 다 갖춘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식물 삼국유사와 식물학이 아주 이 책에서 흥미롭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다 우리가 아는 식물인데 예. 아는 식물이고 또 우리가 대충 다 들어본 역사 이야기. 삼국유사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연결되니까 이게 또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은. 그 특히 중년 남성들, 중년 여성들 등산 많이 가잖아요. 예.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거 보다가 이건 삼국유사에도 등장한 식물이야. 근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기 좋겠네. 거기에서 다뤄진 식물들은 지금도 다 현존하는 식물들이죠. 그렇죠. 다 있는 것만 있습니다. 아니 삼국 시대랑 우리랑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 식물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제목 저는 아직까지 안 읽어봤지만 이제 제목이나 내용 이렇게 소개를 들으니까 역사와 과학의 교차점. 서로 이제 다른 장르의 음악을 결합시킨 건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이제 주제 자체가 좀 크로스오버된 느낌이에요. 시줄 날줄 엮어놓은. 그래서 스토리가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단순한 식물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요즘은 저는 다 이렇게 과학이 곳곳에 빠져 들어가죠. 역사 특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과학이 정말 필요합니다. 옛날에 정말로 그랬어?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기후를 측정해야 되고 예. 뭐 그다음에 과연 그 왜 망했는가? 아니 정치 잘한 것들이 갑자기 다 망해요. 예. 보니까 주로 뭐가 강했냐면 기후가 강했습니다. 갑자기 가뭄이 들었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가뭄 앞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뭄이 들면 왕조가 망합니다. 예. 과학이 바탕이 되지 않고 역사가 존립할 수 없죠. 왜냐하면 뭐 굉장히 오래된 그때 살지 않았던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것들을 이게 어떤 역사였는지 당시 시대 상황을 알려면 연도도 측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과학적인 기술의 힘의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책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진이 여태 보면요, 이렇게 칼라 사진이 많아요. 기본적인 단행본보다 책 사이즈도 약간 좀 작네요. 예. 근데 무려 45개의 식물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45개인데 250페이지니까 한 신문이 한 5페이지 정도예요. 5페이지니까 A4로만 치면 약간 A4 한 장 꽉 차서 정도의 분량이니까 화장실에 놓고 보면 뭐 2달이면 충분히 2달도 안 걸릴 분량입니다. 예, 오늘 다룰 두 번째 책은 수상한 생선의 진짜로 해부하는 과학책. 이건 지금 아르테 출판사에서 올해 4월에 발간한 2권짜리 책입니다. 이 책도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수상한 생선이라를 생선이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책 속에 봤더니 생물 선생의 줄임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장님은 아셨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저 책 제목이 처음에 바다 생물을 다루고 있어요. 1권이. 예. 근데 2권은 육상 생물이거든요. 예. 아니, 수상한 생선을 진짜로 해보는 과학책 1권 바다 생물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2권이 육상 생물이야. 이거 뭐지? 그게 생선이야. 그랬죠. 육지에 생선이 있기도 그래.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이 흔히 요즘도 많이 쓰나 모르겠지만 이제 생파하면 생일 파티고 문상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조문가는 문상인데 애들은 그 문화상품권 생파 때 선물 주는 건 문상을 주로 준다 뭐 이런 식의 줄임말인데 요즘은 50대까지도 많이 씁니다. 보니까 이 저자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나 했더니 흥미로운 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제 전직 생물교사 출신이고 현직 유튜버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직 생물 선생님이었다가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유튜브 채널 수상한 생선을 운영하십니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특기가 생물 해보시더라고요. 뭐 보니까 구독자가 45만 명, 누적 조회수가 1억 3천회. 편당 조회수가 85만 회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신지 몰랐어요. 편당 평균 조회가 85만 회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어와 일어 채널도 있습니다. 이제 번역된 채널이요.
그 한번 이분의 유튜브를 방송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지금 뭐 나중에 보니까 본 적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때는 알고 본 거 아닌데 당시에는 이분인지 모르고 봤죠. 모르고 봤어. 야, 이거 참 재밌는 분이 있네. 그 정말 재미있게 해부는 사실 징그럽다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갖다가 너무나 재밌게 잘 설명해 주세요. 그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1권은 바다생물, 2권은 육상생물인데 뭐 책 어떤 식의 내용들을 담고 그러니까 있나요? 결국 생물 해부를 다루는 책입니다. 생명을 이해하려면 몸 안을 들여다봐야 되죠.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 몸을 해부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해부 수업이 어려워요.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개구리 같은 거 많이 해봤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윤리 문제 때문에 생명 존중을 잘 못해요. 요즘 아이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요, 과학관 같은 데 할 수 있어요. 과학관은 정확하게 하고 싶은 애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생물이지만 이 생물들에게 존엄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눈알 빼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암을 자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만큼은 충실히 합니다. 식물 해부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학교에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은 아주 좋은 해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거 정도예요. 기회 있으면 미리 신청하셔서 하면 좋겠어요. 이건 아주 훌륭합니다. 해부를 해야 생물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외부 형태와 내부 기관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어는 다른 생물하고 다른 물고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뼈가 단단하지 않고 연체 동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떠 있으면서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가미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상어 그러면 그래서 얘는 막 움직여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상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바다 위에 등지러미가 탁 세우고 헤엄치는 무서운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등지러미가 헤엄을 칠 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어 같은 연골어류는 불에가 없어요. 불에가 공기중에서 뜨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떠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서 숨 쉬고요. 빨리 간다고 막 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뜨려면 뭔가 몸에 가벼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간이에요. 간. 상어는 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간은 상대적으로 기름 성분이 많거든요. 기름은 물보다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크다는 건 뭐냐면 그 물보다 작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가 부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다 생물을 해부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실증적인 책이네요. 재밌어요. 예. 분류학뿐만 아니라 진화를 이해하는데도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인지 최재천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셨는데요. 추천사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분이 내 생물 선생님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생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이런 선생님 밑에서 배웠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수상한 생선의 진짜로 해보는 과학책도 보시고 또 이분의 뭐 유튜브 채널도 보신다면 뭐 충분히 지금부터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다 끝나가잖아요. 아이들과 멀리 가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생선도요 다양하게 연거리로 경거리 많으니까 연거리로 저기 있잖아요, 가오리 같은 것들 사다가 멍게 이런 거 사다가 하나씩 해부해 보면서 이게 뭔지 보면서 하는 것도 하면 어떨까. 방학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삼이나 멍게를 해부하면 뭐 이득이겠네요. 해부도 해서 공부도 그쵸, 하고 먹기도 하고 그죠.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과학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전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이제 과학 프로그램이니까 뭐 시간이나 기회가 닿으면 이 생선이라고 뭐 생물 선생님 전직 생물 선생님 유튜버 이 분을 한번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들어도 모시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자기가 막 이렇게 센 데여서 우리 과연 나오줄까 하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저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한번 초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학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제가 어제 후배를 만났더니 추천과학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책을 샀다는
이런 그 뭐 수상한 생선 뭐 이 책도 샀고 그래서 그 관장님 얘기 듣다 보면 책을 안 살 수가 없고 구매 버튼이 눌러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충동을 느끼고 바람직한 있고요. 현상입니다. 첫 번째 책은 이제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라는 건데 이건 뭐 8월 15일에 발행됐으니까 굉장히 뭐 완전 최근 책이죠. 저자가 민택이란 분인데 SNH 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리호하고 차세대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고요. 인용 건수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드는 논문을 쓰기도 했다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교수는 아니십니다. 교수는 아니시고 실제로 기술자예요. 기술자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2021년 가을만 해도 로켓 발사체 그 세계를 떠나서는 민태기 박사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호 발사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우리나라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실패했지만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린 그만 하겠구나. 우린 여기까지 왔구나. 자신감을 갖던 거죠. 독자 발사체를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실패하는데 성공한 나라. 그렇죠. 지난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 발사체에 대한 기대가 한창 달아올랐을 때 그의 연말에 판타레이라고 하는 시대의 역작이 나옵니다. 유체역학의 역사에 관한 책인데요. 유체역학이란 기체와 액체 같이 흐르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학문입니다. 당연히 로켓 발사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민태기 박사는 훌륭한 연구자이자 기술자이면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제목 판타레이는 모든 것은 흐른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그러니까 판타레이가 작년에 올해의 과학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민태기 박사님은 과학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출연자가 되었죠. 이번에 그가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겁니다. 아니 조선시대와 아인슈타인 책 제목부터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판타레이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양 과학사의 지평을 새로 열었다고 평가받는 민태기 박사가 이 책은 조선시대와 아인슈타인을 다뤘다는 데서 이제 흥미롭죠. 우리나라의 숨은 과학사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1인치를 보여주는 걸 텐데 출판사 서평을 보니까 과학의 나라 조선을 읽는다 이 문구가 눈에 띄고요. 가장 좀 흥미로웠던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1920년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기 전부터 조선에서는 이미 상대성 이론이 화제가 됐고 대중을 위한 해설 강연이 신문에 연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타내는 아마 1921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1910년부터 22년까지 13년 동안 11번이나 노벨상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탔다고 하면 상대성 이론 갖고 받았겠거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했고요. 광전 효과로 1921년에 노벨상을 탑니다. 저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뭐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전체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 거야? 디카, 리모컨, 태양전기, 컴퓨터, TV, 자동문 모든 것에서 광전 효과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타기도 전인 1921년 5월 19일 동아일보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옛날 말이니까 약간 옛날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즘 쪽을 내가 바꿔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탄생한 성지 팔레스타인을 다시 유대 사람의 손으로 회복하려는 운동은 미국에서 더욱 현저한 중이다. 이 운동의 앞잡이로, 우리 앞잡이는 좀 나쁘게 쓰는데 이 운동의 앞잡이로 나선 사람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스위스 국적을 두고 상대성 원리의 학설을 창도하고 독일 베를린 대학의 교편을 잡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요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우연히 민태기 박사가 발견을 하고 이때부터 그러면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과학적인 외국 유학생들을 보내서 어떤 과학 운동을 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1923년에는 조선의 아인슈타인 붐입니다. 그러니까 도쿄 유학생들이 조선 전역을 돌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대중 강연을 하고요.
또 신문은 이들의 행적을 막 추적하면서 보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류들은 1912년에 결성된 조선 유학생 학우회가 있는데 이 조선 유학생 학우회가 1919년 28 독립 선언을 이끌었어요. 이들이 1920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과학 강연을 조선에서 합니다. 일종의 독립운동이었던 거죠. 예. 이들에 의해서 1923년에 조선에는 아인슈타인 붐이 인 겁니다. 이 책 조선이 만든 아인슈타인은 단지 아인슈타인이 조선에 어떻게 소개되었는지만을 다룬 것은 아니고요. 일제 강점기의 서양 과학이 어떻게 조선에 수용되었고 대중과학화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은 또 그거예요. 민태기 박사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어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철저히 사료를 발굴해서 그 자기 손에 들어온 사료를 바탕으로 한 책이라는 게 이 책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아, 흥미롭네요. 두 번째 책은 이제 플라잉, 이제 어크로스 좋은 출판사죠. 여기에서 이 책은 더 최근에 나왔습니다. 8월 21일 날. 뭐 어쨌든 출판 날짜는 약간 좀 뒤에 뒤렸으니까 네. 한 보름 정도는 앞에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자 이 책 부제가 우리를 날개한 모든 것들의 과학. 이제 플라잉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책 저자 임재한님은 비행기 덕후, 항공 우주 엔지니어, 그리고 항공 과학 칼럼 많이 썼다고 나와 있고요. 거대한 항공기에 숨어 있는 작은 과학적 원리들을 쉽게 풀어내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역시 덕후 같은 이제 소개글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아 저도 잘 모르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분을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터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루나 25 실패 누리호 발사체 개발자 가운데 한 명이 민태기 박사의 판타레이 그다음에 그의 책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그걸 지금 소개하는 플라잉까지 항공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항공 우주 강국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 책 플라잉은 비행기에 적용된 기술과 과학적 원리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이한기 기자께서는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우리가 왜 못 날까요? 날개도 없고 엔진도 없어서요. 날개도 없고 엔진도 없고, 그러니까 날개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거운 걸 날리기 위해서 어떻게 엔진도 달고 날개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날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날개를 다서 나는 게 비행기잖아요. 물론 기술 공학의 힘으로 우리가 나는 것이고요. 앞에 작용하는 과학 법칙은 앞서 소개한 판타레이에 속하는 바로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이라는 게 이제 흐를 유자인 거겠네요. 최적의 높이와 최선의 속도를 찾아낼 때 마침내 이륙이 시작된다. 뭔가 멋진 문구입니다. 그 출판사가 이렇게 소개글을 했는데요. 그 플라잉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비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처음 비행기 탔던 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호기심 문을 열면 그 안에는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원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고래 지느러미 골프공처럼 전혀 상관없는 소재에서도 비행기 원리에 관한 단서를 찾아내요. 궁금하네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교통 흐름에 비유하면서 유체역학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직접 좌석을 고르면 항공권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 뭐 이런 내용도 책에 거론돼 있다 그러던데요. 주로 저가 항공 이야기잖아요. 저는 제일 앞줄한 게 한 10,000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앞쪽에 앉고 싶어합니다. 빨리 내리고 빨리 늦게 타도 되니까요. 근데 거긴 비싸요. 근데 우리가 정작 비행기 타보면 진짜 이렇게 자리가 빈 자리가 많은데 자꾸 날개 자리에다가 자리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앉아보면 바깥에 내다보면 날개가 쫙 펼쳐진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았어요? 일단 날개 먼저 줍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자리 듬성듬성 놔두고 왜 날개 자리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뜨려면 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비행기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양력을 살려면 최대한 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날개 근처에 있어야지 됩니다. 비행기의 좌우 앞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이 조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거 정해주는 거예요. 너 여기 앉아. 누가 저 앞에 앉겠다 그래서 그 딴 사람을 그 뒤쪽에 여기도 맞춰서 계산해서 배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 정하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공사에서 정해주면 선택권이 좀 없는 대신 가격은 좀 더 싸게 해줄게. 너는 선택하는 대신 돈을 좀 더 내. 그런 거네요.
그 비행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화장실도 가고 하면서 좀 이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또 균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짐도 막 싣고 그런 거 균형이 깨지죠. 예. 그래서 꼬리 날개가 있는 겁니다. 아. 꼬리 날개 끝에 딱 잡아주면서 균형을 최대한 맞춰줍니다. 예. 그만큼 기름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제는 이 책 보시고 나 정말 권하는 건데요. 비행기 타고 얼마나 지루해요. 유럽 예. 가지고 미국 갈 때 자녀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예. 특히 왜 대면대면한 아들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부모님께서 이 책을 읽는다면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지루하지 않게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저는 이 책은 부모님은 읽어야지 재밌죠. 그래서 자녀가 더 궁금해한다. 근데 또 딴 책이 있어요. 비행기도 뒤로 가나요라고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한 1년 됐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재밌네요. 예. 원래 조종사였어요. 비행기 조종사로 활동했던 양익승 선생님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해 쓴 비행에 관한 모든 책을 담은 책입니다. 부모님께는 플라잉, 초등학생에게는 비행기도 뒤로 가나요. 두 책을 권합니다. 양익승 저자는 이제 그 파일럿. 예, 파일럿이었어요. 추천과학책 코너인데요. 오늘도 두 권입니다. 그 추천과학책 시간이 항상 이제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책은 올해 8월이니까 지난달에 나온 거죠. 예. 그 나와 퓨마의 나날들, 로라 콜먼이라는 그 저자의 책입니다. 그 환경운동가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볼리비아 여행 중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퓨마 와이라를 만났다는데요. 그게 계기가 돼서 낸 책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되게 흥미롭습니다. 표지도 멋있네요. 네, 순식간에 읽어봤는데 이게 예. 퓨마의 얼굴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숭례문이에요. 예. 그러면 천연기념물 1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10명 중 9명은요 호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요 호랑이가 아니라 대구 향산에 있는 측백나무예요. 측백나무요? 어떤 특정한 나무가 있어요. 향산 대구에. 나무군요. 동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래 짜증내요. 아니 호랑이 정도는 천연기념물 1호 정도 대단한 거 아니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호랑이는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천연기가 속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천연기념물이 뭐예요? 있는 걸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천연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실체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남한에는, 그쵸. 한국에는. 근데 전 세계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은 나라는요 미국이에요. 러시아 같은데 아닙니까? 미국에 5천 마리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5천 마리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야생 호랑이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생 호랑이가 아닌 거예요. 이 5천 마리 가운데 6%만 동물원에 있고 나머지는 테마파크, 호텔, 개인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애완동물로 호랑이를 키웁니까? 그러니까요. 그 5천 마리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와 사자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퓨마죠. 예. 저희 옛날에 운동화 상표로서 유명했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근데 퓨마는 한때 80가지 이상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퓨마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캐나다에서부터 아르헨티나 남단이기까지 아메리카 도초를 누볐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퓨마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얘기 뭐냐면 그만큼 자연에서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케이지 안에 장 안에는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키우던 동물을 쉽게 버립니다. 벌어진 동물은 어릴 때부터 자연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누가 자기의 포식자인지 자기가 누구를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피하지도 잡지도 못하고 산불과 광을 마주치면 도망갈지도 모르고 짝을 찾기는커녕 다른 동물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누가 버렸으면 이 동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주로 밀매의 희생자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밀매의 희생자인 야생동물 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이들이 생추어리라고 하는 야생동물 보호소를 운영하죠. 이 책의 저자는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잘 안 풀렸어요. 온갖 직업을 전전하고 살았습니다. 삶이 두려운 거예요. 이 로라 콜먼이 현실 도피성 남미 여행을 떠납니다.
남미 여행하다 보면 나도 뭔가 좀 결심이 있겠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겠지 한 거예요. 그러다 볼리비아 여행 중에 우연히 생츄어리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전단을 보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체류 기간 동안에 너 얼마나 있을 거에 따라서 돌볼 수 있는 동물이 달라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보름 정도 머물겠다는 사람에게는 새나 원숭이를 맡겨요. 그런데 퓨마를 돌보려면 최소 한 달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라는 퓨마가 마음에 들었어. 얘를 돌보려면 한 달은 여기 있어야겠나 하는 겁니다. 로라에게 맡겨진 퓨마의 이름이 와이라였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란 뜻인데요. 이 책은 크게 두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흐름인데 하나는 이 저자인 로라와 이 퓨마 와이라가 서로 교감을 나누게 되는 과정이에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만화같이 뭐 그런 아름다운 장면은 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야생동물과 친하게 되는 게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생추어리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여러 가지 갈등과 재밌는 이야기들이죠.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지만요. 생추어리 삶들이 너무나 고된 게 보여요. 푸세식 화장실, 그다음에 전기가 없는 숙소, 끝없는 노동, 화전민이 지른 불에 지른 불이 때 산불로 번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생추어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들 보면 눈물겹습니다. 한 달을 있기로 했던 로라의 선택은 그 1년으로 늘어나고 다시 떠난 다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거길 방문해서 15년이 돼요. 그래서 이 야생을 두려워하는 퓨마 와이라와 삶이 두려워서 도망친 젊은 여성이 서로를 믿으면서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읽으면서 독자는 서로 다른 종인 두 생명체가 만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정말 재밌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한번부터 이걸 읽다가요. 나도 볼리비아 가는 비행기표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국 아마존 회고록 분야 1위 아마존 후기 12,000개를 받았다고 하네요. 독자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운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예, 저도 한번 좀 읽어봐야겠네요. 그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지금 퓨마가 또 그 고양이과라는 건 참 저 재밌는데요. 고양이가 참 대단한 동물이에요. 제규어, 퓨마, 표범 이런 동물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얼핏 모양만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표범, 치타, 제규어, 퓨마예요. 다 비슷하게 고양이과예요. 우리 호랑이는 잘 알고 있으니까. 호랑이와 사자를 빼고 나면 커다란 고양이과는 표범, 치타, 제규어. 표범이 레오파드잖아요. 레오파드, 치타, 제규어, 퓨마인데요. 퓨마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표범, 치타, 제규어는 전박이에요. 전박이요? 근데 퓨마는 아니에요. 퓨마는 처음에 태어날 때 전박이지만 석 달만 지나면 얼룩무늬가 싹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같은 그런 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쉬워요. 문제는 치타, 제규어, 표범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치타는 그냥 온 몸에 타원형으로 그러니까 동그란 그 점들이 막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표범은 동그란 점이 아니라 점이 여러 개가 모여 도넛처럼 둥글게 모여요. 근데 제규어는 도넛처럼 생긴 점 사이에 한 가운데 또 점이 있어요. 그럼 표범하고 제규어 구분이 가장 어렵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규어가 제일 낮아. 제규어가 치타는 점이 있다. 표범은 도넛 모양이다. 표범보다 제규어가 한 글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넛 가운데 점이 있는 게 제규어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무늬나 그런 패턴들을 보지 않고 모양새 그 몸매 쉐이프만 보면 참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그 중에 치타는 좀 특이하게 좀 생겼으니까 날씬하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인다고 하면 표범이죠. 우리나라 치타 제규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퓨마는 아메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인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퓨마는 그 신발 브랜드에 있고 제규어는 또 차 브랜드에 있어서 우리한테 좀 익숙하죠. 두 번째 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오펜하이머 각본집입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것도 지난달 그 말에 나왔기 때문에 신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오펜하이머 각본집 해설이라는 그 두 권의 책인데
그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오펜하이머를 만드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니까 예. 각본집도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각본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 영화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덩케르크 예, 맞아요. 예, 저 이거 세 개 다 영화를 뭐 봤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소설로 보는 것하고 영화로 보는 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순서에 대한 차이도 있고 느낌도 전혀 다른데 이 그 영화로 보는 것과 이제 각본집으로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서로 간에 이제 어쨌든 그 영화와 각본집을 같이 보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원작은 이거예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줬다가 예. 그 벌을 받게 된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신화의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인간에게 불을 준 거예요. 원자 폭탄을 주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 소설을 토대로 놀란 감독이 각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란 감독이 써요.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원작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핵심만 쫙 뽑아서 대화로 만들고 나머지는 풍경으로 보여줍니다. 사진으로. 그러니까 그거 대단하죠. 이 장면으로 이 책에 나오는 정보들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이 두껍지만 제가 번역도 잘하셔가지고 술술 읽혀요. 책 자체가 다르죠. 이 책 쓴 한 20년 이상이 걸렸다도 25년 정도가 걸렸다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를 해 나가면서 그걸 다각도에서 이제 본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양장본을 못 만들고 이제. 20년 넘게 집필을 했다라면 그 관장님이 종의 기원 완독한 기간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는 인터뷰하고 이게 적어 있잖아요. 비밀 문서. 예. 비밀 문서가 풀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해제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걸 다 기다렸던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만들 때 저는 각색을 하잖아요. 예. 각본집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놀란 감독이 했죠. 예. 이게 놀란 감독이 쓴 게 각본집입니다. 이 각본에 따라 영화가 만들어져요. 이 보면 사실 거의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고 왜 되고 갑자기 장면이 바뀐다. 그래서 뭐 동물 같은 섹스를 한다. 뭐 이런 식까지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까 했더니 그 별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게 동물 같아.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를 다시 보고서 영화가 3시간이 되잖아요. 예. 그때 그 장면에서 그 사람들 나눴던 대화가 잘 뭐였지? 그게 못했을 때 이걸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 대화가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본집을 본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시간의 영화를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영화를 추적한단 말이에요. 거꾸로요. 근데 그럴 때 이 대본집은 아주 좋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도 대본집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박찬욱 감독 뭐 헤어질 결심. 예. 그 각본집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됐죠. 예. 저는 이제는 영상 시대 보니까 사람들은 왜 원작만한 영화 없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작을 그대로 담은 걸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그 오펜하이머의 각본집에는 또 부록이 하나가 있어요. 오펜하이머 각본집 해설이 있는데 고등과학원의 물리학부 교수인 이제 박건 교수님이 아주 짧은 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펜하이머 이 영화는 과학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물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인물을 다룬 영화인데 그 과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과학적인 얘기들 막 하거든요. 사실 그걸 무시하고 봐도 돼요. 무시하고 봐도 되지만 이왕이면 워낙에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한 게 뭐였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준 게 있으면 좋겠다는데 마침 여기 딱 이 책의 부록으로 껴 있더라고요. 오펜하이머 각본집을 사면 그 별책 부록으로 딸려오는 거죠? 책입니다. 이게 이 40페이지인데 별책 부록서 넣어서 하면 되지. 근데 왜냐면 이 놀란 감독이 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걸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 딴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의 볼륨은 그대로 놔두고 따로 만들어서 껴서 주는 식으로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화 나와서 이제 배우들한테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주는 대본집 같은 게 저런 거겠네요. 예. 영화의 그 흐름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권하기를 영화를 보기 전에 시간 있으면 아메리칸 프로메테스를 보시고 가시고 다 읽지 못하더라도 본 다음에는 이 책 오펜하이머 그 각본집을 보시면 훨씬 영화를 되새김질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가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이야기는 어렵거든요. 놀란 감독의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그 인셉션도 그랬고, 그 인터스텔라도 그랬고, 사실 덩케르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정모 관장님이 소개하는 그 신간들은 항상 이렇게 좀 그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하는데 그 오늘은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오펜하이머 영화를 아직 제가 안 봤는데 오펜하이머 영화도 이제 좀 보고 싶네요. 네. 천천히 보셔도 돼요. 오래 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이제 추천과학책. 이제 빼놓을 수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그 추천과학책 2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물이라는 세계, 저자 여명철 저자인데요. 이것도 지난달 8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환경운동을 한 30년 넘게 해오셨던 분이고 이제 물 관련한 전문가인데 저도 이 취재 때문에 뭐 몇 차례 만나본 팬입니다. 예, 안 만날 수가 없죠. 예. 책 속에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물과 환경에 대한 50가지 이야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인가요? 저는 여명철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여주보 점거했었잖아요. 뭐 그렇죠. 박평수라고 하는 선배와 이분이 둘이 같이 점령해서 박평수 씨는 동네 분인서 알고 있었고 이분은 환경과 물 쪽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이제 여명철 씨는 이제 그때 한 거 보서 이거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러니까 눈썹도 멋있게 생긴 분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항상 있잖아요. 아주 열렬한 운동가의 특징이 있죠. 온화합니다. 저기서 저게 거기 뭐 여주 보 점거 농성한 사람이면 이 싸나운 사람이겠네.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순한 사람이 이런 거 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세계인데요. 이 책이 딱 그래요. 이 책은 아주 짧게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뭐 첫 번째가 인류가 화성에서 물을 찾는 이유 딱 요만큼이야. 한 문단. 그다음에 오른쪽에 잠깐 물의 생명성을 보여주고 지구에서 쓸 수 있는 물은 0.007%밖에 안 돼. 깜짝 놀랐어요. 왜 0.07%지? 그 지구의 바닷물 중에 90.5%가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민물은 2.5%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만년설, 빙하 물 못 쓰는 거잖아요. 지하수, 토양속 이런 거밖에 쓰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전 지구 전체 물에서 0.007%뿐이다. 근데 운동가신데 이분은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 많은 키워드를 아주 짧게 그러니까 한 50개의 키워드가 있네요. 50개 키워드를 반 페이지에 페이지 설명하고 오른쪽에는 그걸 갖고 어떤 세상 일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 읽는데 1시간 반쯤 걸렸는데 저는 이걸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줄 많이 쳐가지고 이거 갖고 슬라이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의 과학이라는 게 요즘의 환경 운동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소중한 물 이야기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값도 싸요. 값도 안 싸네. 14,000원. 이 책값 비쌉니다. 14,000원인데 이 책 딱 사가지고 그냥 쭉 보시면 우리가 기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식량의 문제가 생기는데 물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고 이런 분야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책으로서 저는 강추합니다. 여기 책 제목 10대와 사회를 연결한다 그랬는데요. 굳이 10대가 전 60대인데 60대한테도 좋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 이름도 리마인드예요. 저 처음 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중요성을 리마인드하라 뭐 이런 느낌으로도 와닿아요. 두 번째 책은 자연의 색깔. 이거는 이제 그린북에서 나온 건데 2020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저자가 뭐 그 체코 TV 방송 기자 출신이라고
이라고 하는데 그 책 표지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자연의 색깔 이게 약간 금속성에 번쩍번쩍하잖아요. 예, 지금 이게 약간 흔드니까 예, 지금 예. 저 이쁩니다. 예. 저는 이 책이 내용이 아니라 예. 그림으로 아. 자연의 색깔이에요. 예. 얼마 전에 여기 고양시에서 독서 대전을 예, 열었거든요. 예. 저는 독서 대전 갔어요. 거기서 득템하신 네. 겁니까? 득템을 샀습니다. 득템이라는 게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나?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자연의 여러 가지 색깔들. 예. 예.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례 보면요 색깔이 나오죠. 하양, 예. 노랑, 황갈색, 주황, 빨강, 분홍, 보라, 파랑 우리가 아는 그런 색깔들이죠. 예. 자 이런 색깔 자연에 어떻게 있는 거야? 쫙 폈어요. 와. 시점에 뭐냐면 자연의 색깔은 어디서 왔을까요?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문 저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야. 그다음에 이게 하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얀 자연이 이렇게 많아. 동물들 쫙 있잖아요. 하양, 노랑, 황갈색. 이어서 주황, 예, 주황, 빨강, 분홍, 보라. 주위에 가서 멋있어요. 예. 파랑. 너무 반합니다. 예. 우리 자연의 색깔을 많이 보잖아요. 예. 자연의 많은 색깔인데 그 색깔을 모아놓고서 보면서 내가 그 독서전에서 이 책을 완전히 빠졌어요. 초록 보는데 갈색, 회색, 심지어 자연에서는 예. 회색마저 아름답더라고요. 회색의 다양한 동물들, 검정이 있잖아요. 예. 저게 아이들 책이죠. 아이들 책인데 물론 아이들과 책을 같이 보면 큰 책이니까 보면서 동물들, 식물들 같이 보는 거 좋지만 성인들이 내가 자연을 사랑한다면 이 책을 그냥 같이 쫙 보고 있으면 그 불멍하듯이 예. 생멍하는데 정말로 좋은 책을 생각합니다. 출판사가 그린북이네요. 예. 그린북이 아이들 책도 많이 나오고 주로 환경에 관한 책들, 과학 책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많이 알려진 출판사는 아닌데 꽤 오래되고 저도 들어본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걸 보고서 그 책에서 다양한 책을 봤더니 훌륭한 출판사더라고요. 그 12가지 그 계열의 색을 그 다루고 있다는데 지금 관장님이 이렇게 펴서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식물들을 12가지 색깔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또 아주 새로운 시각이 또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린 총천연색의 자연만 알아온 게 아니라 거기서 노란색을 뽑아도 아름답고 파란색을 뽑아도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게 섞이면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음식 쪽에서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블랙푸드, 그린푸드. 근데 지금 그런 것과 딱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동식물들을 12가지 계열의 색깔로 분류해 놓은 거 참 이색적이네요. 저는 그냥 이런 거 테이블에 집에 탁자 위에 그냥 척 던져놓고 아부달 펴보면서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물 관련된 책 한 권 그리고 이제 자연의 색깔 관련된 책 한 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과학인 이정모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각별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